안녕하세요. 그 시절 야담입니다. 이어서 양자로 들어간 계집아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가을, 조선 팔도에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세자빈을 간택한다. 유몰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나라 안에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처녀들의 혼인이 금지된 것과 함께 교수들은 모두 사주단자를 올리라는 명이었습니다. 보울마다 술렁났습니다. 벼를 둔 집안에서는 새 비단을 꺼냈고 족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떤 집은 잔치집처럼 들떴고 어떤 집은 벌써부터 궁궐 인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성 진사댁은 조용했습니다. 건세가들의 딸들이 그리 많은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그저 금원령이 빨리 풀려 늦지 않게 서윤의 혼사가 이루어지기만 바랬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니 아이 기죽지 않게 체면치레만 하면 되겠소. 서윤이 너도 예의를 다하고 괜히 흠잡히지 않게만 하면 된다. 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서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15세의 서윤이 복례 눈에는 어느 누구보다 예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했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사주단자는 꼭 내야 하는 거지요? 김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왕명이니 거역할 수는 없다. 숨겼다가 들키면 죄가 된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혹시 궁궐 구경은 할 수 있습니까? 이 녀석, 그게 궁금하냐? 김태성도, 한씨 부인도, 복례도 웃었습니다. 김태성은 서윤의 사주단자를 올렸습니다. 김태성은 몰랐습니다. 왕이 외척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며칠 뒤 관찰사의 눈에 들었던 서윤은 쉽게 초간택에 합격, 30명 안에 들었습니다. 첫 시험은 걸음걸이였습니다. 교수들은 한 사람씩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끝, 손끝, 고개를 드는 높이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왕은 발걸음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중전은 손끝을 보았습니다. 교수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긴장에 발을 헛디뎠고 어떤 이는 너무 의식한 나머지 몸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러나 급히 걷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않았습니다. 정상궁이 2년 동안 매일같이 교정했던 그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하고 단정하게 걸었습니다. 왕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중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들이 물러간 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느 집 딸인가?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성 진사의 딸이옵니다. 진사? 가까운 친척에 벼슬은 있는가? 없사옵니다. 재산은 제법 있으나 벼슬은 없는 집안이라 하옵니다. 왕은 작게 웃었습니다. 드문 집이군. 잠시 후 중전도 입을 열었습니다. 예법이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가르쳤군요. 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현우는 책을 펼쳐놓고도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쯤 궁에 들어갔겠지? 붓을 내려놓은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서윤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늦은 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서윤은 이미 궁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궁 안이 술렁았습니다. 벼슬 없는 진사의 딸이 재간택을 통과한 것입니다. 삼간택을 앞둔 7명 안에 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을 보며 김태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한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례도 밥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사람은 현우였습니다. 며칠 동안 책을 잡지 못했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현우야. 예, 아버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금혼령이 풀리면 너도 혼례를 치르도록 하여라. 다리는 내 알아보도록 하마. 세자빈 간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왕실 어른들 눈에 김태성 진사댁 따님이 눈에 드시는 모양이더구나. 현우는 신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례는 재간택에서 입을 서윤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간택은 왕실 어른들과 식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식사 예절을 심사하니 옷까지도 식사에 걸리적거리면 안 되었습니다. 문득 손목을 덮던 얇은 천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하루에 되었던 작은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복례는 손을 멈췄습니다. 흉터? 잠시 생각하던 복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혹시 복례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서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계책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밤, 얼어붙은 손을 녹이려다 하루에 손목을 대었던 어린 도윤. 며칠 동안 붕대를 감고도 아무 소리 없이 이를 악물던 아이.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그 흉터가 아직도 있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복례는 김태성과 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씨 손목의 흉터를 화장으로 더 크게 보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먼저 놀랐습니다. 흉터를 패자비는 몸에 큰 흉이 있으면 간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흉터는 가릴 수 있어도 큰 흉은 숨길 수 없으니 김태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궁을 속이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히 혼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빛도 빛이 났습니다. 잠시 후 궁으로 들어가기 전날 서윤과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복례는 작은 오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분과 먹, 그리고 붓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윤은 복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복례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 안쪽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를 커 보이게 하는 것뿐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먹과 분을 섞었습니다. 희미했던 흉터는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선명하게, 마치 오래된 화장처럼 보였습니다. 복례는 붓을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손목을 볼 때마다 그 겨울이 생각나더구나. 배고픔도 추위도 혼자 견디던 우리 도윤이도. 서윤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는 서윤입니다. 복례는 눈물을 머금고 웃었습니다. 그래, 후회되는 거는 아니지? 서윤은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아직 궁궐 구경을 못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궁으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희망과 걱정을 함께 안고 삼간택을 향해 떠났습니다. 삼간택 날 궁궐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7명의 교수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기름을 발라 곱게 따았습니다. 교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자. 그것 하나만 바랐습니다. 대비와 왕, 중전, 왕실 어른들과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전은 서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단정한 아이로구나. 왕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욕심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교수가 드물었습니다. 왕도 중전도 대비도 서윤의 단아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간택이 끝나고 서윤은 삼간택에 들었습니다. 중전 전의 상궁이 삼간택을 보게 될 3명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전께 말하였습니다. 김서윤, 낭자에게 손목에 흉이 있습니다. 중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서윤은 조용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법대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동작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중전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거라. 손목 안쪽, 붉고 길게 남은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중전의 눈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흉은 어찌 생긴 것이냐? 서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 하루에 손을 녹이다 되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상처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중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그때는 아팠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세자비는 왕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중전이 말하였습니다. 예법도 바르고 마음가짐도 곧다. 허나 세자비는 곧 국모가 되어 내 명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다. 몸에도 마음에도 어떠한 흉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부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서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그 한마디를 끝으로 서유는 삼간택에서 탈락했습니다.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왠지 모를 허전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궁문 밖에는 김태성과 한씨 부인 그리고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은 말없이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복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현우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윤이 세자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붓조차 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올령이 풀린 지 3달 후 김태성 진사댁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이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현우의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무슨 일이냐? 밖에 나가보십시오. 대문 밖에는 연한 옥빛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아 씨, 아씨? 현우는 멋쩍었습니다. 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쉽겠구나. 무엇이 말입니까? 잘 됐으면 세자빈도 가능하였을 거라 아버님께 들었다. 그렇게 되길 바라셨습니까? 응? 아니 그냥. 현우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나는. 서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현우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부적? 대과 급제 부적입니다. 올봄 급제하시거든 혼담을 넣으세요. 이번 한 번만 기다리겠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냐? 현우는 개구지게 서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 밖을 매일 서성이던 분께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지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큰 살림을 맡아야 할 것이다. 친척도 많이 오고 손님도 많지. 어머니는 오랜 병상에 계시고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서윤은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아시는 도윤은 소심하고 겁 많은 아이였지만 지금 보시는 서윤은 다릅니다. 도윤보다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 주겠느냐? 내 반드시 대과에 급제하여 진사 어른께 혼담을 올릴 것이다.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밤이 깊어 촛불이 꺼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찬파는 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정도면 대과를 노려볼만 하겠구나. 현우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찬파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피곤한 내색이 없으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대과에 급제하면 혼담을 넣어주십시오. 혼담? 하하하. 알겠다, 무슨 말인지. 그래, 그때 가서 얘기하자꾸나. 이찬파는 현우를 믿었습니다. 대과에 붙을 것이라는 것도, 여인을 알아보는 눈도.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태성 진사댁에서도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한씨 부인과 함께 집안 살림을 익혔고 손님을 맞는 법도 다시 배웠습니다. 옥내는 그런 서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게 없네. 아직 많아요. 작은 어머니 손맛은 못 배웠잖아요. 옥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야. 아무나 못 배워. 그러던 어느 날 복례는 서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예? 오늘은 국을 한번 끓여보자. 서윤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물이 넘쳤습니다. 복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은 너무 세게 쓰면 안 된다니까. 궁에서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궁에서는 세자빈을 가르치지만 나는 한 집안의 안주인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 말에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안주인, 그 말이 괜히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홍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시집 가면 남편이 밖에서 지쳐 돌아왔을 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줄 줄 알아야지. 서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양에는 대과를 치르기 위해 모인 선비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우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찬파는 짧게 말했습니다. 실력은 이미 충분하다. 오늘은 욕심내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하거라. 현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품 안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이 전해준 작은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간다. 약속을 지키러. 며칠 뒤 대과 급제자의 이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고 방이 붙었습니다. 현우는 하나하나 이름을 읽으며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현우, 이현우, 이현우. 찾았다. 이현우.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찬파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다. 집에서는 병상에 누워있던 현우의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혼담을. 이찬파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알겠다. 네 어미와 의논해보마. 이찬판과 부인 정씨는 현우의 혼사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진사의 양녀, 아시는 아이입니까? 모를 리가 없지. 삼간택, 마지막 7명 안에 들었던 규수요. 전하께서도 품행이 단정하다고 칭찬하셨고 중전마마께서도 무척 아까워하셨던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찬판의 표정에는 아직 작은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낭녀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군. 낭녀라 하여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상관없소. 하지만 종친들과 일가 친척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벼슬보다 혈통을 먼저 따지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볼 테니까요. 이찬판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아이를 내가 출신 하나로 마다한다면 평생 사람을 본 내 눈이 부끄럽겠지. 다음날 정씨 부인은 매파를 불렀습니다. 김태성과 한씨 부인이 자리에 앉아 매파를 맞이하였습니다. 김태성 진사는 대과까지 급제한 현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찬판 댁의 외아들인 데다가 같이 서당을 다녀 비밀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인 한씨는 현우의 모친인 정씨 부인이 여러 해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날이 참판 어른 댁에 혼담이 쏟아질 겁니다. 시간 끌지 말고 얼른 허락하십시다. 며칠 뒤 장에서 현우는 서윤을 만났습니다. 사주 단자가 들어왔더구나. 부모님께서 너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 서윤은 그저 쓸쓸히 웃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우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하거라. 제가 혼인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후사가 없으시니 노후도 제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둘 낳게 된다면 둘째 아이는 김씨 집안의 족보를 잇게 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윤아. 현우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뒤 현우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 언제부터 품고 있었느냐? 처음 혼인을 생각했을 때부터요. 아버님과 어머님께 받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대를 잇게 해드린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또한 부모님께도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다. 혹! 허락이 안 된다면 혼인을 물릴 것이냐. 서윤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연락을 주마. 김찬판과 정씨 부인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김진사의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 종가에서도 탐내는 자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딸이고 양녀라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윤의 생각과는 다른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찬파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꾸나. 마음 편히 혼례를 준비하자. 김찬판의 결정을 듣고 이진사는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한씨 부인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집안은 이제 피가 아니라 약속으로 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는 초여름의 맑은 날 치러졌습니다. 이찬판댁 대문에는 이른 새벽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양의 대신들과 유생들, 김태성 진사와 오랜 인연을 맺은 선비들까지 두 집안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혼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과 조상 앞에 절을 올리고 서로를 평생의 배필로 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애를 모두 마쳤을 때 복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제는 이 참판댁 며느리가 되었네. 한씨 부인은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저 아이는 어디를 가도 사랑받을 것이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이참판댁에 도착했습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다. 안채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색은 여전했지만 표정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서윤 인사 올립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을 좀 보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곱구나. 현우가 사람 보는 눈은 나를 닮았네. 방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렸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에는 죽을 쓰고 반찬 하나하나도 직접 살폈습니다. 동네에게 배웠던 손길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인들이 말렸습니다. 자금마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 며느리예요. 외식구는 내가 돌봐야지요. 그 말은 금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서윤이 다려온 양만은 꼭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며칠 뒤 김태성과 한씨 부인이 사위를 보러 이참판댁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보자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씨 부인은 서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굴이 좋아졌구나. 이참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태성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귀한 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한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김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에게 보냈어. 계절은 다시 흘러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달리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아, 혹시 며칠 뒤 의원이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패기가 들었습니다. 순간 집안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현우는 기쁜 마음에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기쁨 속에서도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약속을 지킬 날이 곧 오겠어요. 10달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이참판댁 안채에서는 밤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방 밖에서는 현우가 손을 모은 채 마당만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파가 문을 열며 말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윤은 첫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다연이라 하였습니다. 돌이 되어 이진사와 한씨 부인도 다연이를 보러 왔습니다.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을 닮아 이쁘구나. 그러자 정씨 부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를 똑 닮은 듯합니다.
현우와 서윤도 웃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서윤의 마음은 오래전 친모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내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날 버렸을까? 마른 몸, 거친 손, 지친 얼굴, 미천한 살림.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들키면 무조건 빌어. 몸종이라도 좋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해. 그리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 너만 없으면 난 돌쇠 아저씨랑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집에 가야 해. 평생 서윤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미웠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남자 때문에 버린 딸.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울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는데?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를 두고 돌아서는 꿈. 현우는 말없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현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언젠가는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럽시다. 이제는 찾아가도 될 것 같소. 함께 갑시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 길은 내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 질문 하나를 품은 채 서윤은 오래전 떠나왔던 고향을 향해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작은 행장을 꾸렸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말 한 피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보내고 싶지는 않소.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가줄래요? 현우는 대답 대신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부부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이참판이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마음 다치지 말고 우너라. 예, 아버님. 늦게 알게 되는 진실도 있다. 원망을 품고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오너라.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서윤이 태어난 마을로 향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파한 사람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현우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서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살던 여인입니다. 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노파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뿐이. 알지. 서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예? 아십니까?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픈이라면 죽은 지 오래됐어. 예? 노파는 계속 빨래를 하며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돌아와서 그의 여름에 갔지 아마? 서윤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픈이는 아픈 지 오래됐어. 갈 때가 되니까 혼자 될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거지. 친척집에 맡겼다고 하더라고. 밥은 줄 거라면서. 순간 서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노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딸 하나를 매일 그리워했지. 서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일. 그리워했다고? 그 말은 어릴 적 기억과 너무 달랐습니다.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에 사는 돌쇠가 봉분을 하나 만들어 장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집안 사람이라 하면서 찾아와서는 묘지를 옮겼어. 그리고는 모르지. 돌쇠를 찾아가 보시오. 그 사람이 앓는가 모르겠지만 돌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만 없으면 그 사람과 살 수 있다 고 말했던 사람.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어머니는 행복하지 못했던 걸까?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파가 알려준 길을 따라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초가집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바로 돌쇠였습니다. 노인은 서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서윤이냐? 그 한마디에 서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릴 적 네 눈이 그대로 남아있네. 서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네 어미와는 먼 친척 삼촌뻘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먹을 것을 조금씩 가져다 주었지만 나도 사는 게 이 모양이니까 잘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너를 보고 싶어 하면서 아프고 외롭게 갔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오픈이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쇠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오쁜이는 혼자서 너를 키웠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논에서 모를 심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너 하나 배불리 먹이기가 어려웠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피를 토하더구나.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원이 말했어. 길어야 반년이라고. 그리고 갑자기 너를 친척집에 맡겼다고 하더구나. 현우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 오쁜이도 결국 김씨 집안 사람이니까 거기서 데려갔어. 관아에 가보면 알지 모르겠네. 그리고 혹시 네가 올지 모른다며 내게 이걸 남겼는데 하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주라 하더구나.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작은 집신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이 손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붉은 댕기 하나. 그것을 보는 순간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6살 때 쓰던 물건들이라는 것을. 보따리 맨 아래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마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에 꼭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글을 못 배운 건 오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종이에는 삐뚤빼뚤 2문장만 써 있었습니다. 배 걷지 말고 살거라. 따뜻한 곳에서 자거라.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윤은 마음도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몰랐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관아에 가서 알아볼게.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어. 어느 날 김태성 진사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는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냐. 핏줄이 끌리는 건 당연하지. 나는 네가 엄마를 찾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더구나.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네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너희 어머니를 찾아보았단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구나. 산에 조그만 봉분 하나 있길래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리고 네 친엄마도 결국 우리 집안 사람 아니냐. 그래서 선산으로 옮겼단다. 아버님께서요? 그래. 다음 날 김진사와 현우, 서윤은 선산을 찾았습니다. 서윤과 현우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좁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새 소리만 들릴 뿐 세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양지 바른 곳. 작은 무덤 하나가 조용히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하나. 김태성이 말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네 어머니가 잠든 곳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냐고, 왜 그런 모진 말을 했냐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원망했습니다. 눈물이 흙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습니까? 서유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현우는 몇 걸음 뒤에서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윤과 어머니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뒤 서윤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아이의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새하얀 버선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손녀입니다.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보내주셨기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만났고 사랑도 받았고 좋은 남편도 만났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딸은 배고프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자며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찬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무덤 앞 들꽃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허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 왔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서유는 봉분을 향해 다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려놓은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원망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유는 다시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한단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서유는 아들 둘을 더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이 지나고 김진사 댁으로 보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자주 들렀습니다. 김진사의 집에는 이제 아침마다 사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족보에는 분명 김씨의 이름으로 올랐지만 아이는 김태성과 한씨 부인만 부모로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면 이참판 댁에도 찾아가 큰절을 올렸고 현우와 서윤에게도 늘 변함없는 효를 다했습니다. 큰딸 다연은 이참판 집안에 우아하고 어진 손녀딸로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첫째 강우도 어느새 의젓한 소년이 되어 승지의 자리에 오른 아버지 현우를 따라 학문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조형제는 누가 친형제냐고 묻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애가 깊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집안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상이 차려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서유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다운 집이 되었구나. 서유는 천천히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님. 예전에는 이 집이 얼마나 크고 썰렁하게 느껴지던지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군요. 그 말을 듣던 이참판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돈이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된 것이지. 현우가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이제 두 집안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서유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끝 매화나무 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 한씨 부인, 이해로 보듬어 주신 복리의 작은 어머니, 어떤 큰일에도 묵묵히 지켜주신 아버지 김태성 진사,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려오는 어머니란 이름. 아주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이시나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세상입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갑니다. 서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강우가 멀리서 달려오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외할아버지께서 또 장기에 져놓고 억울하다고 하세요. 마당에서는 김태성이 손자를 붙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두자! 이찬판이 말하였습니다. 진사어른, 이번에도 지실 겁니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떠올려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한 아이를 살렸고 한 집안의 대를 이었으며 또 다른 집안에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훗날 김태성 진사댁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집안을 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 집안을 잇는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서윤의 삶이 되었고 두 집안의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진 말로 등을 돌렸지만 사실은 평생 딸을 살리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우리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 시절 야담이었습니다.